안녕하세요, 동대 셰프입니다. 오늘은 전문 셰프의 입장에서 이 반려견 음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편 1탄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잘못된 음식에 대한 상식으로 나의 반려견이 아플 수도 있어요. 나의 소중한 반려견의 건강을 잘 챙기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편안한 분위기로 오해와 진실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변에 반려견을 키우신 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개는 잡식 경향이 있는 육식동물이잖아요. 뼈까지 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위산을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이 건식성 사료를 먹는 것보다는 신선한 재료의 음식을 먹는 것이 반려견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대부분의 반려인들이 생각하는 신념은 주식으로는 반드시 건사료를 먹여야 하고 습식 사료 또는 수제 음식은 가끔 이 조금씩 먹는 간식이나 특식으로 인식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상식이에요. 강아지들에게 건사료 또는 이 건조한 간식만 먹을 경우에 위에 소화효소의 부족으로 다른 장기의 소화효소를 뺏어오게 되어서 장기간 지속되면 장기의 손상이 병으로 이어져서 잘못하면 강아지의 수명은 단축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먹는 아주 과하게 짠맛, 단맛, 신맛, 이 향신료 등이 아이들의 건강에 해로울 뿐 이것들 또한 아이들에게 일부는 소량 섭취해야 필요한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식을 먹을 경우 소화되는 시간은 4시간에서 6시간이에요, 보통. 이제 건조한 음식은 10시간에서 12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건사료만 신뢰를 할까요? 우선은 유통기한이 길겠죠. 그리고 보관이 편리하고요. 다음에 급여가 편리하고 이제 일부러 신경 써주지 않아도 이제 영양분이 골고루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럼 이 건사료만 먹일 경우에 반려견 몸에 부담을 주는데도 건사료만 먹여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 반려인들은 이 습식사료 또는 수제 음식을 주식으로 먹이면 살이 찐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양분을 골고루 챙길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건사료 먹이는 게 낫다고 생각들 하세요. 하지만 실제로 유럽 등 이제 반려견들의 사례를 많이 갖추고 있는 나라에서는 과체중 강아지의 체중 관리를 위해서 이 습식 사료 또는 수제 음식 급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어요. 칼로리는 적고 높은 수분량의 사료를 급여함으로써 이 포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건사료를 무조건 먹이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뭐든지 넘치거나 부족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인지하셔야 될 게 이 사료도 가공식품이에요. 즉 인스턴트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따라서 가공식품과 신선한 재료를 골고루 섞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료에 대한 궁금한 내용은 다음 편에 이어지는 반려견 음식에 대한 기본 상식 사료편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고 기대해 주세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이들이 피해야 할 재료의 음식 또는 알레르기 일으키는 특정 재료가 아닌 건강한 식재료를 이용한 음식이라면 반려인들과 반려견들이 모두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건사료만을 먹일 경우 수분 부족이나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반려견은 소량의 염분을 섭취해도 돼요. 이 수분을 충분히 섭취만 한다면 염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염분도 강아지에게 필요한 미네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강아지에게는 필요한 염분량이 적기 때문에 따로 챙기지 않으셔도 돼요. 대부분의 강아지 주식인 사료에도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료 봉투 뒷면에 보시면 천일염이나 나트륨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수제 간식이나 수제 사료에는 식재료에 포함된 나트륨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강아지 간식을 만들 때 염분을 뺀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다만 채소는 나트륨이 없기 때문에 고기나 생선 등의 나트륨이 함유된 동물성 식품을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몸에 수분이 충분한 건강한 강아지들에게는 이 적정량 이상의 염분은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염분을 모르고 조금 섭취했다고 해서 심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 활력을 잃은 강아지들이 약간의 염분은 기운을 회복하게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이 건강한 강아지들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심장병이나 신장병, 노견들에게는 이 원활한 배출이 힘들기 때문에 주의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정리하자면 사람과 같이 매일 짜게 먹을 때가 문제가 되지 염분 자체를 강아지들에게 이제 무서운 도구로 인식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과하면 안 좋은 건 아시죠? 예전에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반찬으로 만든 음식들 있잖아요. 그 음식을 물에 씻어서 이 반려견에게 주면 절대 안 돼요. 벌써 재료에 간이 강하게 배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엄청 안 좋습니다. 강아지들이 우유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우유의 락토스 성분 때문인데요. 강아지들이 젖을 떼면 락토스 성분을 소화시키는 락타제 생산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그건 이제 반려견뿐만 아니고 모든 포유류가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서서히 적응해서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우유를 챙겨서 드시잖아요. 하지만 강아지들에게는 사람이 먹는 우유는 부담감이 될 수 있어서 락토프리 우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락토프리 우유가 강아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이제 매일 과하게 먹이시면 안 돼요. 비만도 올 수 있고요. 소화 불량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처음 주실 때는 적은 양부터 서서히 적응시키는 것이 아이들 음식 환경의 적응 능력을 키워주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유가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반려견도 설사나 구토, 복부에 가스가 차는 현상이 심하다면 아이들한테 먹이지 마시고 콩이나 두부 등으로 대체할 음식을 고려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포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포도는 포도 자체의 어떤 성분이 문제인지 아니면 포도 껍질에 묻은 농약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해요. 일부 반려견에게 급여 후 급성 신부전증이나 중독 증세를 보여서 주의를 요하는 과일에 속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먹는 포도의 양뿐만 아니라 강아지의 체질이라든가 체중, 나이, 건강 상태 등에 따라서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강아지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강아지는 하나만 먹어도 위험할 수도 있고요. 어떤 강아지는 몇 번을 먹었는데 괜찮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도 이 정확한 이유와 증상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럴수록 확실한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보카도 같은 경우 찬반 양론이 많은 식재료인데요. 외국 사례를 보면 아보카도 농장의 강아지들은 수확할 때마다 몇 개씩 먹어도 건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외의 한 사례이고요. 자료를 찾아보면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약한 독성이 있어서 반려동물에게 위험한 품목으로 분류를 해두었어요. 피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다고 소량을 먹었다고 해서 심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일리톨은 인공 감미료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의 일부 강아지 관련 전문가들은 이 정제된 자일리톨이 개 간부전증이나 저혈당과 같은 증상을 일으킨다는 이 논문이 비약되어서 견주들에게 불안감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많은 양을 먹지 않고서는 반려견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자일리톨이 체내에서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시켜서 심각한 저혈당 상태에 빠지거나 급성 간부전증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주의를 요한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반려견의 나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실수로 먹게 된다면 반려견들의 상태를 집중해서 관찰하고 빠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늘도 소량 먹은 것으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적정량의 마늘을 먹이면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먹이신다면 중독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늘은 적혈구에 손상을 가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빈혈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대략 소형견일 경우 9알에서 10알을 먹어야지 중독 증세가 나타나니까 조금 먹었다고 놀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사람처럼 건강관리에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매일 주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오징어, 문어, 게, 새우는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타우린의 유효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체질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잘 다져서 푹 끓여 먹이면 별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마른 오징어는 소화를 못 시키고 소화기관을 다치게 해요. 그래서 먹이시면 안 돼요. 뼈 같은 경우는 개 크기에 따라서 알맞게 주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가열된 동물의 뼈나 이 생선가시는 소화기를 찌를 가능성이 있고 너무 딱딱한 뼈는 아이들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뼈는 될 수 있으면 연한 날개뼈라든가 목뼈 위주로 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대부분 해로운 음식이 걱정되신다면 피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모르는 사이에 소량 먹었다고 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려견들이 특정 음식을 먹고 나서 음식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 음식 알레르기보다는 병원체 감염이 많으니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반려견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이 걱정이시라면 이 대체 가능한 음식이 많으니까 영양의 균형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강아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식재료나 농약, 섭취량과 같이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무엇이든지 과하게 먹이는 것이 아이들 건강을 해치는 데 더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정하게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반려견 음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이제 비약된 정보도 많이 있는데요. 정확히 아신다면 이 반려견 건강에 대한 걱정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경험이 없어서 아이들이 잘못된 음식을 먹었을 때 병원에 급하게 갔던 시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수의사님이 웃으시면서 아주 작은 양으로는 아이들 건강에 지장이 없다고 하시면서 괜찮다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신없이 이제 그런 시기를 보내고 나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줄 재료하고 음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연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특정 재료에 대해서 이제 불안하고 피하고 싶다면 굳이 먹이지 않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이 좋은 음식으로 반려견들의 건강을 챙겨나간다면 더불어서 행복한 생활이 될 거예요. 다음 편에는 반려견 음식에 대한 기본 상식, 이 사료표에 대해서 다루고자 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 반려견 음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2탄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